네,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예상 문제풀이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총칙 편에 대한 문제들 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 10페이지의 대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조 제정 목적을 암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이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을 묻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어떤 학설이나 판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1조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조 한 문장은 법문에 충실하게 아예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1조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은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 정답이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그 전문성을 제고함,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이를 분설하면 지문이 또 4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가 토지공 개념을 정착함, 부동산업을 육성함, 부동산 투기를 예방함, 개업공인중개사를 적절하게 규율함, 이런 표현들과 뒤섞어서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면 1조를 암기하고 있지 않은 수험생은 정답에 접근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별거 아닌데도 난이도 있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1조는 암기를 해 두시는 걸로요. 이제 본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1항,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다.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거 맞죠? 2항,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민법이나 상법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민상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 먼저 적용되게 되는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법,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구별 기준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자면 민법도 상법도 다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민상법 두 법 간의 관계 속에서는 상법이 민법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상법은요,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이기는 하지만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될 것이고, 공인중개사법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상법 규정이 적용이 될 거고요. 상법 규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민법 규정으로 적용의 순서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3항, 공인중개사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법을 국내법, 국제법 구분한다면 당연히 국내법적 성격을 가진 법입니다. 4항,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민법과 상법이 공인중개사법보다 먼저 적용이 된다. 앞서서 공인중개사법이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법 적용의 순서를 정할 때에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당연히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상법 그리고 민법의 순서로 가는 것이죠. 사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5항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혼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법을 일컬어서 혼합법이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중간법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가 6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요. 이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1번 보시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1항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2조 6개의 용어의 정의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만큼은 정의 속에 괄호가 있는데 문장 속의 괄호를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 피용자 신분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기관을 구성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는 법인의 임사원인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는 거죠. 2항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2조 2호가 정의한 용어의 정의 그대로입니다. 3항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건이 꼭 필요하죠.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 공인중개사법 2조가 말하는 그 중개를 마지막으로 업으로 행했어야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특정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었다라고 판단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4항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요.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근데 5항 지문을 보시면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벌써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 6화가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요.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다,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점,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는 점은 같은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2조에서 별도의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인중개사법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표현할 때 고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고 있습니다. 1항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말하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3항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4항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사항이 틀린 지문인 것이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 속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정의는 조문 속에 괄호가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괄호 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괄호 규정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법인의 임원이나 무한책임사원인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는 거죠. 사항 틀린 지문이고요. 5항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겠습니다. 1항 중개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에 해당할 수 있지만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중개는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했으면 그 행위는 중개가 되는 겁니다. 특정한 행위가 중개 행위였느냐 아니었느냐를 판단할 때는 일정한 보수를 받았느냐가 요건이 되지 않죠. 그런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언급한 이러한 중개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렇게 나가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중개업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받기로 했거나 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받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안 받았으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항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개 행위는 등록을 적법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아도 단순한 부동산 중개 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에서 중개업을 하여야 하는 거죠. 3항 중개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안 받았대요.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였었잖아요. 받았어야 중개업이 되지, 달라고 요구했어도, 심지어 받기로 합의했어도 받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아닌 것이죠. 4항 업으로 행하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행위를 업으로 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업으로 행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항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도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어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단지 한 번 했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계속성, 반복성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몇 번 했는가, 횟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횟수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규모, 동기, 양태,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번 문제 보시죠.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1항,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법 제2조 2호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업무에 부수하여 행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4가지 중개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 행위였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그러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14조가 1항 각호 중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컨설팅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했다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가 되는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겁니다. 2항,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렇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공인중개사법상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인 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에 속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2항이 정답이고요. 3항,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중개업이 아니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물론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보수받지 않고도 특정한 행위가 중개행위일 수는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비록 보수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것이 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받지 않고 복비 안 받고 중개를 한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라면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업무상 귀책 사유로 인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수받지 않은 중개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항, 공인중개사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이런 고용인인 민법상 피용자 신분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법인의 임사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도 공인중개사법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칭하기로 했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다의적인 표현인 겁니다. 5항,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관계의 종료신고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때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개보조원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용신고 먼저 했어야 되고요. 중개보조원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되는 행위를 찾는데요. 1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A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업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면 14조가 허용해 준 겸업 업무를 하는 거지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죠. 이건 그냥 분양대행업입니다. 2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B는 주변 사람들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아파트 거래 알선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물론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이긴 하지만 중개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 모두 충족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위법한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상태에서도 중개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이지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개업이었다 아니었다를 판단하는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항 공인중개사 C는 우연히 친구 D의 토지 매매를 1회 알선을 했다. 우연히 한번 알선했다면 그 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는 거죠. 이 행위가 중개행위일 수는 있지만 중개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 E는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였다면 컨설팅업, 부동산 상담업을 한 거지 중개업을 한 건 아닌 거고요. 5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F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요구만 한 상태에서 행정당국에 적발되었다. 중개업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였었잖아요. 그러므로 받았어야 중개업이 되지 달라고 했어도 심지어 받기로 합의했어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판례는 그 행위는 중개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항이 중개업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6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어떠했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맞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말이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어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약정 없어도 언제나 유상계약인 겁니다. 3항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 대법원 판례 지문인데요. 이 판결이 나온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라고 표현했어요. 사이간자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양쪽 모두로부터 의뢰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냐?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물론 간자를 쓰긴 했지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단독 중개도 인정이 되지만 공동 중개도 인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행정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금지행위 위반이기 때문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라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항이 틀린 지면 되는 겁니다. 5항,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의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중개행위의 대상은 모두 법률행위죠. 토지 매매 계약이든 주택임대차 계약이든 상가 교환 계약이든 중개행위의 대상은 모두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법률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할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말하면 양의뢰인들이 법률행위를 할 거예요. 단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양의뢰인이 그러한 법률행위를 성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행위를 할 뿐이죠.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보조적 사실행위에 속한다는 겁니다. 사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거래 당사자 사이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예, 중개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까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 거 맞죠? 3항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3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4항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된다는 게 공인중개사법 2조 5호 소속공인중개사 조문의 괄호 안에 들어 있었었죠. 5항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3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1항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의 성립은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러나 법정 지상권의 이전이요, 양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개 행위에 속하게 되는 거죠.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계속성, 반복성이 없었다면 그 행위는 업으로 행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3항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리얼터, 세일즈 퍼슨, 이러한 라이센스를 취득했어도 그건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2호가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다시 말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사항,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불문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면 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판단을 하는 거죠. 5항,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조차도요,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지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상 누구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1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하고 있는 6개의 용어의 정의 관련된 문제들 살펴보셨고요. 이제 공인중개사법 3조와 동법 시행령 2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 대상물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법정 중개 대상물이 토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시행령이 법 3조 3호의 위임을 받아 정한 중개 대상물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것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였었습니다. 토지에 채굴되지 않은 광물, 미채굴의 광물인데, 미채굴의 광물은 민법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지표상 구획된 면적과 그 상하에 미친다고 하지만 관리 가능한 지하 부분이라 하더라도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입니다.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우리가 이걸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권리금도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받게 되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또는 한도에게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요, 토지의 일부, 토지로부터 분리가 되었던 토지에 생립하고 있던 수목 자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 거고요. 수목이 명인 방법을 갖추었다거나 아니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하여 임목이 되었을 때에만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토지는 공인중개사법상 당연히 중개대상물인데 28가지 지목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중개대상물 여부가 달라지는 건 없죠. 양어장인 토지든 전이든 답이든 뭐 상관없이 토지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대상입니다. 5항,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대토권이라고 하거든요. 대법원 판례로서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 필지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대토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이든 무허가 부동산이든 불문하고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어도 토지 자체가 사건의 대상이라면 중개대상물 되는 거죠.
동호수가 특정된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파트 분양권,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특정한 동호수까지 정해져 있다면 토지에 정착이 될 건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은 시행령이 선택한 법정 중개대상물이죠. 그런데 이 가식의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묘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권리관계를 함께 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상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수목이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명인 방법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임목 등기가 되어서 임목이 되어야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1항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도로 예정지라 하더라도 사건의 대상이고 거래가 가능한 사유지라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되겠죠. 20톤 미만의 선박 그랬는데 뭐 선박 혹은 항공기 혹은 뭐 자동차 이러한 우리가 이른바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민법상 권리의 객체로서는 동산에 불과하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3항 임시로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나 암석, 토사 이런 것들은 임시로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일 수가 없고요. 암석이나 토사는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권리관계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겠죠. 4항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 이 입주권은요. 어떻게 출제자가 언급하느냐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입주권을 말했다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주권을 말했다면 그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현장 실무에서 말하는 딱지 말하는 겁니다. 물딱지, 참딱지 하는.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 관점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양도 알선이 금지가 되어 있는 부동산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하나로 판단되는 거죠. 이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아닐 뿐더러 중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의 금지행위 위반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고 등록도 취소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5항 공장재단과 분리된 공업소유권 표현 유의하셔야 되는데 공업소유권이 속해 있는 공장재단 이렇게 물었다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 자체가 공인중개사법상 독립한 중개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광업권 자체가 독립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업권 등이 속해 있는 광업재단이 일체화되어서 공장재단이 일체화되어서 하나의 중개 대상물로 기능하는 거지 재단을 구성하는 그래서 재단 목록에 속해 있는 어떤 개별적인 물건이 독립한 중개 대상물이 될 수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항이 도로예정지인 사유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